예, 금요일 방송 첫 번째 컨텐츠는 오싹오싹 공포 괴담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건도 읽어드린다는 오늘 첫 번째 알아볼 이야기는 헐리우드 간판에서 뛰어내린 무명 여배우 페그 앤트위슬의 이야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세계 영화 산업의 중심지이자 메카 헐리우드. 매년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리고요. 헐리우드 명예의 전당에는 세계적 유명한 영화인들의 발자취를 느낄 수가 있어요. 영화인이 아니더라도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가고 싶은 곳이 헐리우드다 이 얘기야. 자, 이렇게 헐리우드 지금은 비록 이제 불이 타서 개씹창이 났지만 이렇다 이거야. 헐리우드는 헐리우드 힐즈의 헐리우드 간판이 대표되는 상징이자 영화계의 성지입니다. 이 헐리우드에는 매년 스타의 꿈을 안고 수많은 무명 배우들이 거쳐가고 있죠. 그 중에는 진짜 스타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무명에서 배우 커리어를 마감하는 사람들도 있죠. 꿈의 낙원이면서요, 좌절도 경험할 수 있는 사실 이면이 있습니다. 그런 지옥 같은 곳이기도 해요.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진짜 아주 그냥 살맛 나는 놀이터인데, 성공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그냥 헬이야 헬. 헬리우드. 하지만 헐리우드 스타가 되었다고 해서 행복한 건 또 아니에요. 이 대중의 관심을 받는 게 여간 피곤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헐리우드 배우들은요, 자기 스스로 생을 마감할 때도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렇게 성공을 해놓고 그냥 가만히 잘 살면 되잖아, 번 돈 쓰면서. 근데 그런 것들을 모두 포기할 만큼의 또 엄청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온다 이거야. 그래서 이 유명 배우의 죽음은 항상 뉴스 일면에 다뤄지죠. 자, 그런데요, 오늘 소개할 이야기의 주인공, 달랑 한 편의 영화를 찍은 무명에 가까운 배우인데도 죽었나봐요. 그래서 유명해진 사건이 있습니다. 요 사람인가봐, 요 사람. 무명 여배우의 자살 알아보겠습니다. 1932년 9월 18일 헐리우드 힐즈 한 여성이 헐리우드 간판 쪽으로 하이킹을 하고 있었습니다. 헐리우드 간판 H 모양 사다리 앞에 여성의 신발, 자켓, 지갑 등이 놓여 있었죠. 지갑에는 유언으로 보이는 메모가 있고 여성은 산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그곳에는 한 여성의 시신이 있었어요. 그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난 두려워. 난 겁쟁이야. 모든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오래전에 자살을 했다면 많은 고통을 받지 않았을 텐데 P 여기까지 써 있는 거야. 그 죽은 여성의 이름은 24살의 페그 앤트위슬이라는 배우였습니다. 그녀는 9월 16일 친구들을 만나러 간다 놓고 헐리우드 간판 H 꼭대기에 올라 뛰어내린 것으로 추정됐어요. 불우한 환경. 페그 앤트위슬은 영국 출신으로 이혼한 아버지를 따라 리버풀에서 미국으로 이민하 뉴욕에 정착했습니다. 하지만 부녀의 뉴욕 생활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뉴욕에 정착한 지 9년 뒤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사망합니다. 그리고 페그와 남동생은 삼촌 집에서 양육됐어요. 삼촌은 브로드웨이에서 배우 윌터 햄프턴의 매니저로 일했습니다. 1925년부터 1932년까지 브로드웨이의 연극 배우로 일했죠. 주로 조연 역할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13명의 여인들이라는 영화에 출연했어요. 그녀는 그 영화에서 조연으로 헤이젤 클레이라는 여성 역을 맡습니다. 헤이젤 클레이는 남편을 죽이고 감옥에 가는 여자예요. 아름다운 여성으로 묘사돼 남자들의 마음을 가지고 놉니다. 그러나 결핵에 걸리고 그녀를 치료하는 의사의 아내와 사랑에 빠지는 레즈의 역할을 맡죠.
영화는 1932년 10월에 개봉됐고요. 그녀는 이전의 생을 마감해 자신의 영화를 보지 못했습니다. 헐리우드의 순환시대. 헐리우드 표지판은 원래 1923년 지역 부동산을 개발하기 위한 임시 광고로 만들어졌던 거예요. 하지만 헐리우드의 위상이나 인식이 강해지면서 하나의 심볼이 되었습니다. 이거 말하는 거죠. 1932년 헐리우드 간판에서 앤트 위슬이 자살했고, 아, 여기서 뛰어내린 거구나. 여기 올라가서. 왜 H 하는지 했는데,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 업계에 관련된 거겠네요. 자기의 이 죽음의 의미가. 1940년에는 폭풍우에 의해 H가 파손되기도 했어요. 다시 복원했지만 목재와 판금 구조는 점차 낡아서 1970년대는 훌리오디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걸 방치하며 바라보던 중 플레이보이 잡지의 휴 해프너가 랜드마크 복원 캠페인을 열어요. 강철 기둥으로 헐리우드 간판을 다시 세우자! 그렇게 기부금이 모였습니다. 총 3억 이상의 돈이었어요. 휴 해프너를 비롯해 배우, 가수, 영화사, 잡지사 등의 후원으로 이 사인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휴 해프너는 이후에도 이 심볼을 지키기 위해 공공 토지 신탁을 해 많은 사람들로부터 기부를 받아 랜드마크의 전경을 해치는 요소들을 제거합니다. 휴 해프너가 이 표지판을 지키고 싶은 이유는 이것이 할리우드의 에펠탑이며 전 세계의 사람들의 꿈과 열망을 나타내기 때문이라고 밝혔어요. 현재는 가파른 지형에 간판이 있어 무단 접근을 막기 위한 철책이 있으며 카메라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지판을 무단으로 변경하는 건 불법이 되었죠. 과거에는 상업적 목적 때문에 허용됐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법으로 돼 있다고요. 표지판은 비공식적으로 변경되기도 합니다. 대마초 합법화가 되자 홀리위드가 되기도 했습니다. 2021년에는 유튜버 죽스쿼드와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스 줄리아 라즈가 검열에 도전하기 위해 사인을 변경하기도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여자 앤트 위슬 어떻게 된 거냐? 자, 사망 후에 유명해집니다. 패그 앤트 위슬의 죽음은 안타깝지만요, 그녀에게 동정을 보내고 싶진 않습니다. 왜? 힘든 상황에서 죽지 않고 살려는 사람도 많으니까요. 로버트 키스와 결혼하지만 애가 있는 걸 알게 되고 이혼하며 엉망인 결혼 생활이 됐어요. 브로드웨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주연을 맡은 배우의 알코올 문제로 인한 공연 취소, 그리고 생활비 문제, 그녀는 삶을 어렵게 했습니다. 공연에서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영화에 데뷔하지만 시사회에서의 부정적 평가와 자신의 역할이 줄어든 것에 대한 실망으로 그녀는 헐리우드가 빛이 아닌 어둠이 되어 잠식되었다고 봅니다. 어둠에 잠식돼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고 그녀는 스크린에서 겨우 몇십 분 출연한 게 영화 커리어의 전부가 됐지만 헐리우드 간판에서 뛰어내린 죽음이요, 그녀는 영원히 헐리우드 역사에 남았습니다. 그것도 전설의 레전드가 아니라 악명으로 말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보고 싶다면 단편 영화 더 패그 앤트 위슬 스토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인데 씨발 손 아파. 예, 제가 이 마이크가 입에 가까이 있으면은 이게 콘덴서 마이크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이게 이렇게 가까워지면은 이 음질이 다릅니다. 확실히 좋잖아요, 그죠? 괜히 뭔가 성시기 형 마냥 잘 자요 이런 게 될 것 같고. 예. 그래서 이제 초반에 좀 집중도를 좀 높여드리기 위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비트박서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들고 있어요. 도파민.
다음 이야기 알아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시체를 회수하다 시체가 돼버린 다이버 촌. 네, 보겠습니다. 호주의 다이버 데이비드 쇼. 그는 전 세계를 누비며 깊은 수중 동굴을 잠수하는 걸 즐기는 베테랑 다이버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2004년에 도전한 동굴이 바로 여기 너무 험해 보인다. 딱 봐도. 어휴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부시맨의 구멍, 부시맨스 홀. 예? 깊이는 무려 283m. 63빌딩이 들어가도 남을 정도의 깊이를 가진 무시무시한 동굴이죠. 이곳에 리브리더라는 잠수 장비를 이용해 잠수하는 것은 전 세계 최초였고요. 데이비드는 세계 기록을 세우기 위해 도전했습니다. 그렇게 10여 분 만에 단숨에 270m 바닥까지 내려갔어요. 그리고 상상지도 못한 것을 발견합니다. 바닥에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시신을 발견했어. 10년 전에 사망한 데온 드레이어의 시체였습니다. 죽은 지 10년 만에 발견한 시체를 본 데이비드. 당장 시체를 회수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은 채 시체를 인양하는 건 동반 자살하는 행위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그럼 자기가 최초가 아닌 거잖아. 이게 알려지면은. 자, 어떤 결정을 하나 봅시다. 결국 아쉬운 마음을 뒤로 미룬 채 약 9시간의 감압을 하며 수면으로 올라왔어요. 지상으로 올라온 데이비드는 동료들과 함께 시체 인양 계획을 세웁니다. 알리긴 알렸네. 서 있는 사체는 손대면 안 된대요? 그럼 눕힌 다음에 손대면 되지 않나요? 와사바리 튄 거 같고. 눕히면 되지 뭐. 시체를 발견한 건 2004년 6월이었고요. 인양은 한 해 지나가서 2005년 1월에 계획을 했어요. 가장 잠수 실력이 좋은 데이비드가 사체를 지퍼백에 담고 그 다음 실력이 좋은 돈 셜리가 시체를 인계받아 위로 전해주는 식의 작전이었어요. 이 배치도만 봐도 다이버의 감압 과정까지 계산한 얼마나 치밀한 작전을 계획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인양 당일날에는 경찰과 의료진까지 현장에 대기시켰고요. 12시간에 걸친 장비 점검과 추가 실린더를 35개나 준비하는 등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철저히 진행을 시킵니다. 데이비드가 엄청난 베테랑이라는 소리예요, 이거는. 심지어 데이비드는 사건 브리핑 전 이 다이빙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자기 자신이니까 어떤 문제 생기면 자기의 몸을 최우선으로 생기세요. 이런 말을 당부했어요. 그렇게 데이비드는 잠수를 시작해 11분 만에 바닥으로 내려가 시신을 지퍼백에 담습니다. 이 지퍼백을 준비한 이유는 뭐냐? 시신이 10년 넘게 물속에 있었으니까 뼈밖에 남지 않았다고 가정해서 시체를 주워 담기 위해 준비했던 거예요. 한편 두 번째로 깊이 잠수하는 두 번째 주자 돈 셜리, 얘는 13분 후에 잠수를 시작해서 220m가량에 멈춰섭니다. 왜 13분 뒤에 잠수를 시작하냐면요, 산소 아끼는 거죠. 같이 들어가 봐야 어차피 내가 위에 있고 얘가 작업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 시간을 아끼는 뭐 그런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상한 점을 발견해요. 데이비드의 조명이 이 머리에 달고 있는 거 안 움직여. 안 움직일 수가 없잖아, 물속인데. 데이비드가 작업을 시작한 지 20분이 지난 상태라 이제 올라와야 되거든요. 근데 얘가 안 움직여. 머리로는 270m 아래에서 미동 없는 다이버라는 미동 없는 다이버는 시체라는 걸 알지만 다시 할게요. 머리로는 270m 아래에서 미동이 없으면은 그런 다이버는 시체다, 죽었다 알고는 있어. 근데 본능적으로 그 죽음을 명확히 하려고 자기도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이러면 계획 다 틀어진 거야 지금. 한편 돈 셜리보다 위에서 대기하고 있던 다이버들은 예상보다 잠수 시간이 길어지자 당황하기 시작했고
이내 150m에서 대기하던 다이버까지 전부 지상으로 철수합니다. 결국 허브스트라는 다이버가 데이비드와 돈을 찾기 위해 잠수를 시작했고 수심 122m 지점에서 상승하며 감압을 하고 있는 돈을 찾았어요. 그리고 돈이 슬레이트판에 메시지를 써줍니다. 이게 말이 안 되니까 물속이라. 데이비드는 돌아오지 않아. 허브스트는 충격에 빠진 채 지상으로 슬레이트판을 들고 돌아갔고 돈 셜리는 이내 급격한 감압으로 인한 어지럼증을 느낍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고 시야가 흐려진 돈은 간신히 로프를 붙잡고 버티게 됐어요. 만약 이 로프를 잡지 못했다면 돈 또한 데이비드의 곁으로 갔을 겁니다. 시야가 간신히 회복된 돈은 수심 개를 쳐다보는데 원래라면 50m에서 감압을 했지만 감압이 뭐예요? 수심계는 34m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잘못된 수심에서 감압을 해 급격한 잠수병이 온 겁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구토를 하며 그 산소호흡기 빼서 토하고 숨쉬고 토하고 이랬던 거야. 그리고 저체온증 증상까지 보이던 돈 셜리 간신히 올라왔어요. 병원에서 한 달 이상 치료를 받고 겨우 회복됐습니다. 하지만 영구 뇌손상으로 어지럼증을 계속 느껴 정상적으로는 못 걷게 됐죠. 사건이 일어나고 일주일 뒤 동료들은 로프를 끌어당겨 데이비드의 시체를 회수합니다. 데이비드의 시체는요, 그 먼저 내려갔을 때 발견된 그 다이버 대온이랑 엉켜 있었어. 이렇게 끌어안고 죽었나 보다. 급격한 압력 변화로 데이비드의 시체는 퉁퉁 불어 있었고요. 그리고 데이비드가 촬영한 영상을 회수하며 사망 원인을 알게 되는데 데이비드가 대온의 시체를 회수하려고 대온을 건드리자마자 대온이 벌떡 일어나더니 물속을 막 둥둥 떠다니는 모습이 영상에 찍혀 있어요. 데이비드와 동료들은 10년 동안 물속에 있던 대온이 뼈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지만 부패가 완전히 되지 않아 대온은 젤리 같은 형태로 존재했고 이걸 건드리자 물속의 해파리처럼 막 이제 그 부서져가지고 떠다니는 거구나. 예상보다 시체 인양 작업이 힘들어진 데이비드는 호흡이 빨라졌고 베테랑답지 않게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전문가들은 질소 중독으로 인해 술을 수십 잔 들이킨 상태와 다를 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술을 왕창 마시고 잠수한 상태와 다를 바 없는 데이비드는 점점 판단 능력이 흐려져 눈앞의 대온을 지퍼백에 넣는 일에만 집중하며 자신의 생명줄과 다름없는 라이트까지 바닥에 넣은 채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행위예요. 그렇게 놓은 라이트는 로프와 엉켰고 이내 데이비드를 칭칭 감았습니다. 가까스로 대온을 지퍼백에 넣은 데이비드는 시체를 전달하기 위해 상승하다가 로프에 걸려 넘어지고 위급한 꼬르륵 소리를 내다 이내 움직임이 없어지고 영상이 끝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물속에서 그동안 뭐 이게 오싹오싹 시간에 알아본 사건들이 있는데 물속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많아요. 뭐 다행히 영상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걸 기본으로 이제 만들어진 얘기 같은데 실제 얘기인 것 같고 물속에서 이제 어두워 200m 밑으로 내려오면 당연히 어둡지. 그런데다가 이제 말도 안 통하니까 구조가 사실 뭐 경험이 많아도 구조 경험이 많은 건 아닐 거 아니야. 다이빙 경험이 많지. 그래서 좀 이런 상황에서는 대처하기 좀 쉽지가 않았을 것 같네요. 예. 시신을 참. 더 많은 사람들이 갔어야 되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이 든다 나는. 그리고 뭐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다이빙 벨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다이빙 벨이라고 이렇게 졸라 크게 돼 있어요. 이렇게 진짜 종처럼 이렇게 끈 달려 있고 여기 이제 사람들이 다이버들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여기는 이제 그 에어 포켓이 생기잖아. 그럼 여기서 이제 쉬고 뭐 먹는 것도 먹어가면서 이제 뭐 구조 활동을 하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는 구조가 또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게 다이빙 벨이 있어도 뭐 어차피 입구도 좁지만 뭐 그런 걸 넣기가 힘들어. 진짜 몸만 들어가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 쉬운 작업이 아니었는데 아무리 경험이 많았어도 좀 더 했어야 된다고 봐 준비를.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참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요 분이네 요 양반 데이비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 잠깐만요. 이 주변 환경이 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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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재밌게 보고 계시면은 후원 좀 해주세요. C8 좀 후원 좀 해줘라. 먹고 살자. 응? 돈 때문에 하는 거야. 돈 때문에. 알아요? 돈 알아요? 돈? 돈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예. 구독 말고요. 예, 돈 주세요. 아시겠죠? 자, 다음은 이 살인 사건 중에 가장 미스터리하다는, 예, 그게 뭔지 알아요? 살인 사건 중에 가장 미스터리한 사건은 불가능해 보이는 살인 사건이에요. 현장을 봤을 때 아니 이 조건에서 범행이 가능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곳이 있어요. 그게 바로 대전 파남동에서 일어난 밀실 살인 사건이라고 합니다. 밀실이면은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건데 들어가서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 아니야.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씨발 짜증나게. 2021년 4월 4일 대전 파남동 경찰서로 한 아파트에서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신고 전화가 접수됩니다. 현장으로 도착한 경찰들을 맞이하는 건 시신 사이에서 턱을 괴고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무슨 뭐 로댕 마냥 이러고. 의문의 중년 남성 52세의 이 씨라고 합니다. 그는 자기가 경찰서로 신고한 사람이고 피해자들과 절친한 이웃 사이라고 밝혔어요. 과연 이 씨와 2명의 사상자들 사이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했던 것일까요? 이게 실제 사건이 있던 현장이래요. 감사합니다. 신주 야식에 보태세요. 아이 감사합니다. 첫 제티님께서 10,000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계속 볼게요. 2명의 피해자들은 58 김씨, 53 임씨로 이들은 모두 둔기에 의해 머리를 반복적으로 가격당한 흔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발견 당시 김씨는 현장에서 이미 숨진 상태였고요. 임씨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기에 신고자였던 이씨의 진술만이 유일한 단서였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씨의 진술에 의하면 사건이 발생한 4월 3일 이들은 다 같이 김씨의 집에서 술 마시며 고스톱을 즐겼어요. 그러던 중 이씨가 잠깐 볼 일이 생겨 집에 다녀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김씨의 집으로 돌아왔을 땐 집안이 난장판돼 있었고요. 김씨랑 임씨가 모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는 거예요. 신고자가 셋이 같이 놀다가 나 잠깐 집 좀 갔다 왔는데 나머지 둘이 죽어 있다는 거야. 아니 근데 이 씨는 나갔다 온 알리바이가 있어요. CCTV로. 유수진님 15,000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있잖아 지금 알리바이가. 경찰은 아파트 내부 CCTV를 확인하면서 그가 범인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했어요. 이유는 그가 김씨 집에서 나갔다는 시간이 맞지 않는구나. 그리고 김씨 집을 드나들 때마다 옷이 바뀌었대요. 문희님께서도 15,000원 감사합니다. 거기에 분리수거장에서는 피가 묻은 이씨의 모자가 추가로 발견되면서 그에 대한 의심이 커진 경찰은 이씨를 소환해 재조사했습니다. 수상하네. 나갔다 온 건 사실이지만. 예, 후원해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을 하기 전에 좀 미리 알아서들 이렇게 좀 해주시면 더 좋겠어요. 좀 모냥 빠지잖아요, 제가. 그죠? 예. 감사합니다. 자, 계속. 이 씨는 옷을 갈아입었던 이유가 현장에서 김 씨와 임 씨를 보던 중 피가 묻어서 그런 거래요. 모자도 그들의 혈흔이 묻어 버린 거라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상하네. 경찰은 이 씨가 의심이 가는 상황이지만 뚜렷한 증거가 없어요. 찔렀냐? 그게 없잖아. 그래서 그의 말을 반신반의할 수밖에 없었고요. 단서가 너무나도 부족했던 경찰은 수사에 난항을 겪던 중 의식불명이었던 임 씨가 깨어났다는 소식을 접해요. 그에게서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을 듣기만 한다면 이번 사건의 범인이 밝혀지는 거나 다름없었기에 경찰은 기대하며 그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던 임 씨는
그때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해.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사망합니다. 사건은 더 미궁에 빠졌어요. 비산흔인데요. 그죠? 깊은 고민에 빠진 경찰 측은 현장의 벽과 바닥에 튀어있는 수많은 혈흔을 떠올리는데 그들은 흩뿌려진 피해 흔적을 토대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 수사기법을 사용합니다. 벽에 현장에 튄 피해 모양을 가지고 범행 순간을 재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 결과 놀랍게도 김 씨와 임 씨의 혈흔이 그 어떤 공간에서도 서로 겹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 말이 뭐냐? 김이랑 임 씨는 서로가 아닌 제3자에게 공격을 당했다는 거죠. 경찰은 이런 결과들과 앞서 발견했던 피가 묻은 모자와 옷가지 등을 증거로 제출해 이 씨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깁니다. 자, 혈흔으로 재구성해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범인이라는 거 아니야? 여기서 먼저 뭐 어떻게 와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돌았구나. 이렇게 아닌데, 자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나가는, 그죠? 순서가. 뭐야, 이 사람 범인 맞나? 자, 그래서 재판 결과가 어떠냐? 법원에서는 이 씨가 김 씨와 임 씨를 살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지만 충분히 범행을 일으켰다고 판단되므로 유죄를 인정하며 그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어요. 이웃을 살인하고도 이 사람이 신고도 했던 거야, 지가 직접. 자기 생각에는 이게 알리바이가 돼서 밀실살인이 될 거라고 생각했나 보다. 하지만 뭐 비응신 같은 생각이었죠. 예? 술 처먹고 고수 덮치던 아저씨가 완전 범죄를 어떻게 만들어내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직접적인 증거가 없지만 뭐 정황들을 봤을 때 뭐 족적도 확인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 새끼 맞다. 예. 현장에서 이래서 이 새끼 이렇게 움직였고 이런 말들 수상하다. 하지만 직접 찔렀다는 증거는 없어. 흉기가 없어. 그 흉기를 찾고 그 흉기에 얘 지문이 있고 그 흉기에 피가 피해자들 피고 뭐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건 없지만 그거 하나를 제외했을 때도 충분히 합리적이다. 뭐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잘 봤어요. 예,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밀실 살인 사건이었는데 뭐 결국은 밀실이 아니었던 거죠. 파남동 밀실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요거 어때요? 아이스박스 안매장 사건. 아이스박스에 시신을 넣었구만. 이건 실제 사진인가? 2010년 10월 20일 장소는 서울시 강일동. 이곳에 위치한 한 야산에서 산책로를 조성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는데요. 여러분 근데 버퍼링 있나요 오늘? 굴삭기로 땅을 파는 과정에서 문득 이상한 물체가 발견됩니다. 버퍼링 어때요 오늘은? 괜찮아요? 땅속에서 나온 거는 바로 아이스박스. 갑자기 생뚱맞은 것이 나오자 인부들은 안에 뭐가 들었는지 확인해 보려고 그걸 열어봅니다. 아직은 버퍼링 없어요? 좋아요. 알겠습니다. 그래, 이게 버퍼링이 막 있다 없는 게 내 문제가 아닌 것 같으니까. 넘어가. 아이스박스를 열어본 인부들은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거기에는 오리털 이불로 감싸진 백골 시신이 있었습니다. 인부들은 작업을 중단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죠. 시신의 상태는 왼손이 잘린 상태로 이미 백골화가 많이 진행돼 지문 채취도 어려웠습니다. 현장을 좀 더 둘러보던 경찰은 다행히도 인근에서 잘린 왼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신기하게도 왼손 부분은 백골화가 아닌 미라화가 진행돼가지고 여기서 지문을 얻어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하게 됩니다.
피해자는 49세 여성 김씨. 이미 5년 전 실종 신고가 돼 있는 상태였어요. 그럼 이 시신도 뭐 한 그쯤에 여기 죽어서 들어왔다고 봐야겠죠. 경찰은 김씨의 실종 신고를 최초로 했던 딸을 만나봤는데요. 그녀 말에 의하면 당시 김씨에겐 동거남 42살 심씨가 있었는데 그가 범인일 확률이 크다며 말을 덧붙입니다. 그를 범인으로 확신하는 이유가 뭐냐? 당시 교제 중이던 김씨가 실종됐는데도 심씨의 태도는 마치 그녀의 실종을 이미 안다는 듯 다른 여친을 만들어 새로운 살림을 차렸대요. 경찰은 심씨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얻으려고 그의 주변인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이어갑니다. 그 중에서 심씨와 친분이 있던 한 남성으로부터 5년 전쯤에 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현관에서 아이스박스 같은 걸 목격했고 그곳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았다는 증언을 확보하게 됩니다. 또한 김씨의 시신을 감싸고 있던 오리털 이불을 결제한 내역도 발견했어요. 심씨에 대한 의심은 날이 갈수록 막 커져. 하지만 심씨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기에 경찰은 추가적인 단서를 위해 그를 데리고 김씨의 시신이 발견된 야산으로 갑니다. 겁을 먹고 실신했대. 그 남자가 경찰과 동행하던 내내 자기는 범인이 아니라고 부인을 한 심씨가 현장에 다다르자 갑자기 뭔가에 홀린 듯 한 곳을 응시했고 이내 공포에 떨며 몸을 숙이는데요. 경찰이 왜 이래요 아저씨? 이러니까 귀신이 자기를 노려보고 있다는 씹소리를 막 해. 완전히 패닉에 빠진 심씨는 결국 자기의 입으로 범행을 자백합니다. 그의 진술에 의하면 5년 전 그는 도박에 빠져있는 삶을 살았대요. 문제는 도박에 쓰인 자금이 모두 김씨 겁니다. 죽은 여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맨날 싸웠어.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같이 김씨와 싸우던 심씨는 그녀로부터 모진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홧김에 이날 또 도박장에서 돈도 많이 꼴고 왔거든.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벽돌로 김씨의 머리를 내려쳤던 거예요. 그래도 이제 화가 안 풀려가지고 이 비응신 새끼. 이렇게 감정적인 사람은 도박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남의 일 하듯이 냉정하게 해야 되거든요. 이거 잃는 새끼야 이 새끼. 개피씨. 자, 근데도 분이 안 풀려가지고 쓰러져 있는 김씨의 목을 조르고 결국 죽였대. 범행을 저지른 심씨는 당황하기보다 오히려 침착했습니다. 곧바로 시신 처리를 어떻게 할지 고민했죠. 그는 주위에 있던 오리털 이불로 시신을 감싼 뒤 아이스박스에 넣어 집에 방치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신이 부패하고 참을 수 없는 막 냄새들이 날 거 아니야. 결국 그래서 인근 야산의 안매장에 발각이 됐던 거예요. 에휴 씨발 새끼. 이 봐봐. 이 관상을 보면 이 귀가 족밥 같잖아요. 남들에게 무시당하기 되게 좋은 귀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러면 도박하면 안 돼. 남들이 무시한단 말이야. 딱 보자마자 저 새끼 호구다. 오늘 제 돈 좀 빨자. 단체로 노린단 말이야. 우리가 이제 이런 판때기에 앉으면은 어떤 새끼가 호구일지부터 찾아요. 걔만 공격하려고. 근데 이 아저씨는 한 번도 자기 눈에 호구라고 생각될 만한 사람을 본 적이 없었을 거야. 왜? 언제나 지가 호구였기 때문에. 언제나 빨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면 안 돼 이런 애들. 재판에서는 심씨에게 징역 13년 선고했어요. 그리고 이 새끼 지금 나왔습니다. 또 어딘가에서 또 이제 돈 꼴고 있겠죠. 도박으로 인해 동거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아이스박스 안매장 사건. 해당 사건을 다루며 김씨의 왼손이 백골화가 되지 않은 것에 많이 흥미로웠는데요. 그러게 왜 왼손만 그랬을까? 다행히 그래서 지문을 따긴 했지만 어쩌면 김씨는 자신의 억울한 죽음을 알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자신의 왼손을 지켰던 건 아니었을까요? 그건 아니고요. 우연치 않게 좀 그랬겠죠, 그 부위가. 덕배의 이야기라고 이분이 유튜브 채널도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접었나봐. 채널이 몇 년 전에 영상이 끊겼더라고. 저번에도 한번 봤었는데 그죠? 잘 만들어요 이 양반이.
왜 안 해? 계속 하지. 이런 분들이 또 이렇게 책도 내면 좋아. 범죄 사건 같은 걸로. 책도 내면 참 좋은데 왜 그러지? 다른 데서 다르게 하고 있나? 참고로 저도 얼마 전에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내가 지금 채널에 올리는 범죄 사건 영상들 이거 책으로 좀 이야기 써서 내보자. 답변이 안 오네. 내가 보냈거든요. 하고 싶다고? 좋다고? 답이 안 오네. 다른 사람이랑 하고 있나? 연락 좀 주세요. 기다리고 있어요. 자, 하나만 더 보고 그 알 리뷰 넘어갈게요. 김기영 감독이라고 있습니다. 김기영 감독. 사망했는데 이게 좀 기이하대요. 자, 요거 마지막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 양반이 이제 김기영 감독이야. 한국의 히치콕. 1919년에 태어났고요. 98년에 사망했네요. 맞아? 맞겠죠. 영화 하녀, 양산도를 제작한 김기영 감독은 그로테스크하면서도 특이한 연출을 많이 해 감독 중에서도 괴짜라고 불리던 사람이에요. 그러한 그는 사망할 때조차 기이한 면모를 보여 대중들에게 충격을 안겨줬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그가 생전에 거주하던 곳들은 소문이 몹시 좋지 않았던 흉가에서 지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첫 번째 집은 주자동에 위치한 곳으로 이전에 살던 사람이 철조망에 목이 걸려 사망했던 곳이었어요. 꽤나 오랫동안 그 집에서 머물렀던 김기영 감독은 이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의 아내는 명륜동에 위치한 한 집을 마음에 들어 했어요. 하지만 그 집 또한 꽤나 유명했던 흉가라 김기영 감독은 이걸 말렸지만 왠지 아내가 여보 나 이 집에서 꼭 살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이 집을 샀어요. 시간이 흘러 1998년 2월 5일 새벽 원인 모를 화재가 김기영 감독 집에서 발생합니다. 해당 불은 순식간에 거세게 퍼졌고요. 불에 갇힌 김기영 감독과 아내는 현장에서 사망했어요. 아 이렇게 됐구나. 이후 부모님의 장례식을 끝마친 아들 김동원 씨는 부모님의 집을 방문해 산바리를 치고 땅을 파며 타지 않은 물건들을 솎아내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뭐 유품 같은 거 챙기려고. 근데 워낙 큰 화재라 거의 모두 다 타서 재가 됐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상하게도 안 탄 게 있어. 심지어 비닐이야 이게. 제일 먼저 타야 될 게 안 탔다고. 비닐 안에는 김기영이 생전에 작성한 유서가 있습니다. 이 유서 내용이 이상하다는 거야. 유서에는 김기영 감독이 공중에 떠서 자신의 집 마당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아마도 자기가 죽은 것 같다며 죽음을 인지하는 글로 시작이 돼 있다는 거야. 자, 이거 봅시다. 새벽 2시에 달려갔다. 잿더미가 내 키보다 높게 쌓였다. 아들을 동원 씨는 집이 화재로 전소된 후 이거 아까 본 내용이잖아. 이어서 자신의 아들이 산바리를 치고 땅을 파는 모습이 보인다고 쓰여 있는데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거잖아 유서가 지금. 뭐야? 김동원 씨는 해당 유서를 읽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고 합니다. 이유는 금방까지 자기가 했던 행동이 유서에 써 있으니까. 마치 사망한 김기영 감독이 실시간으로 자신을 지켜보는 듯한 내용이 쓰여 있기 때문이다. 윤여정인가? 그의 기이한 죽음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김기영 감독에게는 정식으로 개봉하지 않은 영화 죽어도 좋은 경험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해당 작품의 마지막 장면에는 주인공 부부가 화재로 인해 사망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기이하게도 김기영 감독의 부부 또한 영화 장면과 똑같은 모습으로 사망해 사람들을 놀라게 했어요. 장면이 있네요. 이게 1960년 건데 1분짜리 영상이니까 잠깐 보자. 거기 놔둬.
안성기야? 와, 안성기 아역이야? 와, 겁을 내줘. 그만 먹지 마라. 한잔하고 쭉 들이켜, 쭉쭉쭉. 좀 남다르긴 하네. 이 당시에 연출이, 그죠? 이 당시라고 생각, 60년도야. 그러면 이게 지금 뭐 80년도 더 됐는데, 예. 이게 좀 다르긴 하네요. 그죠? 좋은데? 이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이분. 괴짜라고 할 만하네. 근데 이거 유서 내용이랑 똑같이 아들이 찾아와서 행동한 게 되게 신기하다. 희한하네요. 아들이 어떻게 할지를 알고 있던 건가? 예, 이분이었습니다. 김기현 감독의 기이한 사망. 예. 와, 씨. 마지막에 영화를 보니까, 예, 좀 더 오싹오싹합니다.